무한상상연구소. 이번 시간엔 우리 주위의 환경과 생활 건강을 연구하는 특별한 연구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이언스 오브 메이킹에서 플라스틱의 탄생 과정을 확인해 보시죠.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도서관들. 독서와 공부, 그리고 이색 체험까지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출발합니다. 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김명지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물에 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조사하는 일, 우리는 그러한 일을 연구하다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모든 연구소를 찾아가 보는 무한상상 연구소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환경과 보건에 관해 연구하는 곳입니다. 녹색의 자연과 첨단 도시가 공존하는 세상. 그것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이상향이죠. 하지만 도시가 몸집이 커질수록 환경은 오염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건강은 소리 없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깨끗한 환경과 우리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주위를 진단하고 연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연구소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강서구에 위치한 환경보건기술연구원입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 환경과 보건을 연구하는 곳이라는 건 알겠지만 구체적인 업무를 짐작하긴 어려웠는데요. 실무자들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의 박사님들. 일반 사무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첨단 장비들로 가득한 연구실이 펼쳐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기기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연구되어지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저희가 하는 일은요, 주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는 환경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토양 오염에 관한, 그리고 수질, 그리고 성면이나 실내 공기 같은 대기 오염, 그리고 폐기물 오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오염시키는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해 있는 환경 요소들. 오염 물질들이 어디서부터 파생돼서 현재 얼마만큼 오염됐는지 알아내는 일이 연구의 첫 단계라고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아까부터 연구원들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도와 그래프들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은 일전에 조사했던 부지에 대해서 시료 채취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오염 분포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델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이송을 해서 시험실에서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도출해서 그리고 현장 조사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오염 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의 오염 정도를 지도로 만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어느 정도의 양이 오염됐는지를 누구나 보면서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현황판처럼 이렇게 도식도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거죠. 토양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오염지도. 색이 진할수록 오염이 많이 진행됐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각 지역의 오염지도를 완성하기 위해선 항공사진과 위성사진을 수집하고 현장 조사와 정밀한 시료 분석 결과가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양 오염도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환경조사팀의 시료 채취 현장을 따라가 봤는데요. 영하의 날씨에 눈이 상당히 쌓여서 조사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폭우가 내리지 않는 한 조사는 계속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현장 조사를 나왔는데요. 근데 이 넓은 지역 중에 어디부터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토양 오염은 유독물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곳, 또는 유류, 석유 같은 유류를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곳, 그 다음에 매립장, 그 다음에 쓰레기를 또 쌓아두는 곳, 그 다음에 과거에 토양 오염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을 당시에 좀 모르게 폐기물들이 매립되어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토양을 오염을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을 주변으로 해서 토양의 시료 채취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석유류를 취급하고 저장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기름 탱크 주변에서 시료를 채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시료를 채취할 위치를 확인한 조사팀은 바로 장비를 꺼내놓습니다. 이와 같은 토양 환경 조사는 우리나라 산업시설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토지를 매각하거나 주택을 재개발하는 지역도 이와 같은 환경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사 도구들이 다 나온 줄 알았는데 이번엔 차량에서 커다란 장비가 나옵니다. 바로 땅을 뚫는 시추기. 간단하게 표면에 노출된 토양만 채취할 줄 알았지 이렇게 거대 장비가 동원될 줄은 몰랐는데요. 현장 조사는 마치 공사 현장을 방불케 하더라고요. 땅속 1m까지 내려간 시추기의 봉 속엔 시료가 담겨 있는데요. 이 토양 샘플의 검사 결과로 일대 지역의 토양이 오염되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사팀은 먼저 작은 병에 약간의 시료를 넣고 단단히 밀봉합니다. 그리고 조금 커다란 갈색 병에 더 많은 양의 흙을 담는데요. 이렇게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병에 시료를 따로 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채취하신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데 어떤 작업을 하신 건가요? 이렇게 두 병에 나눠 담으시던데 차이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장비로 토양 시료를 채취를 해서 그 토양을 갖다가 원 상태 그대로 저희 시험실로 이송을 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기에다가 담은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작은 병에 담겨 있는 것은 지금 원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서 그게 변질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 일정한 용매에다가 병을 담고 밀봉처를 해서 저희가 냉장 보관을 해서 이송을 하는 것이고요. 이 병 또한 햇빛의 영향이나 이런 간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갈색 유리병에 담아서 같이 냉장 보관해서 시험실로 이송해서 분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다 분칠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상태 그대로의 시료를 분석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텐데요. 조사팀은 시료가 변질되는 것을 막고 또 변질 여부를 비교하기 위해 두 개의 샘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 하나. 토양이 오염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알 수 있는 걸까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거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거를 대책 기준이라고 하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동식물의 생육을 보장하는 그런 기준을, 예방 기준을 정해둔 걸 우려 기준이라는 걸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토양을 관리하고 보존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법률인데요.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선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여기엔 21가지 검사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항목에 대한 조사와 관리인 것입니다.
조사팀이 현장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는 곧바로 연구원으로 옮겨집니다. 환경시험실에선 시료의 전처리 과정과 기기 분석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토양이 오염되었다면 어떤 물질에 의해 오염되었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은 분해되지 않고 잔류성이 강한 물질로 중금속, 석유류, 농약, 페놀류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물질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농작물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오염원이죠. 분석 장비를 거친 시료는 곧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데 활용되는데요. 연구원에서는 오염 지역의 과학적인 복원 방법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양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과연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토양을 복원하려면 크게 땅 위에서 복원하는 방법과 땅 속에서 복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땅 위에서 복원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토양 세척법인데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밥을 지을 때 쌀에 섞여 있는 벼이삭 등의 이물질을 솎아내기 위해서 물로 씻지 않습니까? 그러한 원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땅 속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그 땅에 관을 박아서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인위적으로 가스상의 물질을 추출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토양 오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환경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지하수인데요. 환경시험실에선 지하수 오염 실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공장 폐수와 하천에 방류하는 배출수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와 같은 요소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치료 방법이 정해지는 것처럼 지하수 오염의 해법을 찾기 위해선 진단이 우선되어야겠죠. 지하수의 오염 여부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네,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수소이온 농도, 전기 전도도, 수온 등은 현장에서 직접 측정을 하고 그 샘플을 가지고 실험실로 와서 정밀 분석을 통해서 오염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하는 정밀 분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인 납, 카드뮴, 크롬 등을 유해 중금속을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톨루엔과 같이 발암성 물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질 오염 물질 중에서도 특정 수질 유해 물질로 지정된 오염원들이 더 이상 지하수로 유출되지 않도록 연구원에선 원자재를 비롯해 생산 공정별로 발생하는 각종 폐수를 진단한다고 합니다. 한번 오염되면 회복되기 힘들다는 지하수.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팀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연구하는 환경 소재는 바로 이것인데요. 광물이면서 손뭉치처럼 섬유질로 되어 있고 건축자재로 사용되었지만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 사용이 금지된 이것. 바로 성면입니다. 성면 같은 경우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서 호흡기로 들어갔을 경우 성면 폐증이라든지 악성 중피종 등 그래서 각종 성면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성면 건축 자재로 이게 좀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성면의 유해성을 모르고 건축 자재로 사용했기 때문에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된 지금까지도 우리 주변 보이지 않는 곳곳에 성면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연구원에선 터미널, 역사, 지하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성면 전수조사를 통해 의심 자재를 분석합니다. 현미경을 통해 살펴본 성면은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요. 섬유상 광물인 성면은 미세분진의 형태로 공기 중에 부유하며 우리의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체 조직에 박힌 성면은 녹지도 배출되지도 않은 채 장기를 손상시킨다고 하는데요. 무서운 점은 성면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기까지 잠복기가 10년, 길게는 30년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성면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성면이 사용된 그 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다른 방법으로는 성면이 사용된 부분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도배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의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연구자들을 만나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곳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 관련 업무는 반드시 현장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날 날씨에 관계없이 현장을 나가야 하는 점이 약간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오염을 확인하고 오염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오염을 치유하는 데 제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보람을 느끼는 점입니다. 우리 연구는 지금 환경보건 분야, 시험 분석 분야에 있어서 국제 공인 인증기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분석하고 시험하는 모든 데이터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예컨대 미국의 NSF라는 기관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도 앞으로 그런 국제 공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아서 미국의 NSF처럼 세계적으로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실내에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와 진단이 필요한 곳이라면 전국을 뛰어다니는 과학자들. 보다 청정한 환경을 만들고 우리의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특별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토양, 공기, 물을 진단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자연이 아프면 이곳과 같은 환경병원에서 환경의사 선생님들이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한상상연구소, 저는 또 다른 연구소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전기와 열의 절연성이 뛰어나고 그 무게가 금속보다 가벼워 금속 대체 용품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우리와 가장 가까이, 가장 당연하게 사용하는 도구로 현대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플라스틱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우리 생활 속 당연하게만 여겼던 물건들의 재미있는 탄생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플라스틱은 1950년대 석유화학 분야가 본격적으로 산업화하면서 발전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사용한 지는 약 60여 년 정도로 다른 금속에 비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의 원료는 석유입니다. 일부는 천연가스나 석탄을 원료로 쓰기도 합니다. 석유를 증류하면 다양한 화학제품의 소재가 생성되는데요. 석유 정제 과정에서 플라스틱의 원료 또한 만들어집니다. 석유의 주성분은 탄화수소로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의 구조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증류 시 탄화수소의 끓는 점을 구분해 LPG, 휘발유, 등유, 경유, 그리고 윤활유 등으로 분리하는데요. 이때 휘발유와 함께 발생하는 찌꺼기를 나프타라고 하며 이것이 플라스틱 성분의 주 원료가 됩니다. 나프타를 다시 증류하면 기초화합물인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기초화합물의 탄소와 수소 분자 구조에 따라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VC 등 플라스틱의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플라스틱 제조 공정을 살펴볼까요? 이곳은 공업용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곳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아닌 기계적 특성을 가지는 플라스틱을 제조하는데요. 이것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제조는 압력과 열을 통해 플라스틱을 길게 뽑아내는 압출 성형 방식을 사용합니다. 금속을 대체해서 기계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들을 말합니다. 그 종류에는 크게 그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그 나눔의 기준은 그 사용할 수 있는 온도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150도 이상에서 견딜 수 있는 플라스틱을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고요. 100도에서 150도 사이에 사용될 수 있는 플라스틱들을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원자재는 바로 이 펠릿입니다. 펠릿이란 석유에서 정제한 플라스틱 원료를 가열하여 굳힌 다음 작은 원기둥이나 각기둥 모양으로 짧게 절단한 것입니다. 플라스틱 제조에 쓰이는 펠릿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카보네이트 등으로 각각 만들어집니다. 플라스틱 압출 성형의 첫 번째 단계는 펠릿 건조 공정입니다. 호퍼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펠릿이 투입되는데요.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 수분과 반응하는 성질이 달라 먼저 펠릿의 수분을 건조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수분을 그대로 흡수하면 플라스틱 성형 시 수분에 의해 기포가 발생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본질 향상을 위해 약 섭씨 100도의 온도로 건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열 공정. 건조된 펠릿은 실린더 안에서 섭씨 180도에서 190도 사이의 온도로 가열됩니다. 플라스틱을 쉽게 압출하기 위해 펠릿을 녹이는 단계인데요. 압출 공정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실린더는 가열 온도를 유지하는 발열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스크류가 압력을 받아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며 플라스틱을 밀어내는 것이죠. 스크류에 의해 압출되는 플라스틱은 금형을 통해 다양한 크기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압출된 플라스틱은 곧바로 냉각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열에 의해 강도가 약해진 플라스틱을 빠르게 식히며 고체화하는 단계. 플라스틱이 압출되어 나오는 동안 일정한 열과 압력을 받기 때문에 플라스틱 내부에 열이 발산되거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냉각수를 순환시켜 식혀줍니다. 인취 공정. 플라스틱 압출의 속도를 조절하고 생산량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플라스틱은 인취 과정을 통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데요. 속도가 빠르면 압출 시 기포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분당 밀리미터의 단위로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플라스틱은 열을 계속 가할 경우 플라스틱을 구성하는 탄화수소의 사슬 모양 분자가 끊어져 강도가 약해지거나 변색되어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정하게 움직이는 인취 과정은 불량품을 최소화하고 제품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압출된 플라스틱은 열 처리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플라스틱을 가열하고 냉각하는 과정을 거쳐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인데요. 열 처리 공정은 열 순환 방식을 사용합니다. 열 순환 방식은 열 처리, 유지, 냉각, 세 차례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고온에서 플라스틱을 가열합니다.
다음은 다시 저온에서 열을 유지하는데요. 제품 내부까지 열을 전달해 외부의 힘에도 형태를 유지하는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냉각 단계를 통해 원기둥 모양의 플라스틱이 휘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천천히 냉각하는데요. 열 처리 공정은 플라스틱의 안전성과 가공성, 그리고 완성도를 높여 제품의 사용 범위를 넓히는 중요 공정입니다. 플라스틱 제조 공정의 마지막 단계는 검사 공정입니다. 기포나 이물질이 발생했는지 수질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데요. 수조 안에서 초음파를 쏘아 플라스틱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내부의 기포 발생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 과정을 마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 사용 용도에 맞게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볼트라든가 너트 또는 뭐 부식류 또는 뭐 기어라든가 이와 같은 부품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특히 국내 산업에서는 반도체 산업이나 LCD 산업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사용될 수 있는 온도 환경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나 LCD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품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플라스틱 안경테도 엔지니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이들이 갖고 노는 블럭 장난감도 엔지니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완성됐습니다. 플라스틱은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에서 유래하는데요. 성형하기 알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형과 가소성이 뛰어난 도구인데요. 이렇게 수많은 공정과 과학기술 속에서 하나의 플라스틱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 도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사이언스 오브 메이킹.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도서관이라고 사방이 꽉 막힌 공간에서 답답하게 책만 읽을 소냐? 책도 읽고 신나게 놀기도 하고 유익한 체험의 기회도 있는 일석삼조 이색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여기가 바로 첫 번째 이색 도서관입니다. 과연 어떤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따라오세요. 대한민국 1호 우주체험 도서관이라는 이곳.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서관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유쾌한 과학의 리포터 정미호. 두 눈 크게 뜨고 이곳 저곳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도서관에 계신 선생님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여기에서요 우주 체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 도서관 3층에 우주 체험관이 있기 때문에요. 3층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우주 체험을 하실 수 있어요.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네. 우주 체험관 표시 보이시죠? 이 도서관은 1층과 2층에 도서 열람실이 있고요. 그리고 3층, 4층에는 이렇게 우주 체험관이 있어서 색다른 볼거리를 안겨준다고 합니다. 우주인의 반가운 손인사를 받고 들어가서 모형 로켓도 힘차게 날려보고요. 우주 정거장의 로봇팔도 작동해보니 어느새 이곳이 도서관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여기가 도서관인지 박물관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박물관에 있는 우주 체험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작은 과학관을 품은 도서관이네요. 자유롭게 전시물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우주에 가면
가면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우주에 가면 우주복을 왜 입어야 될까요? 우주에 가면 일단 너무너무 춥고요. 목이 막 붓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우주복을 꼭 입어야 됩니다. 진공 상태의 우주를 유영하는 동안 우주인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옷이 바로 이 우주복인데요.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 유지 장치와 헬멧, 장갑, 장화를 비롯한 수십 가지 장비가 있어서 자외선과 운석으로부터 보호하고 전자파와 방사능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태양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주를 탐사하고 에어 컴프레셔의 압축 공기 실험으로 로켓 발사 원리를 이해하는 아이들. 백문이 불여일견! 책으로 보고 직접 체험도 하고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더욱 알찬 우주 여행이 되겠죠? 이 기계는 우주 체중계라고 하는데요. 실제 몸무게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럼 저도 한번. 조심스럽게 두 발을 올려놓고요. 제가 가기로 한 행성은 바로 목성. 실제 몸무게와 다르다는 거 아시죠? 목성에서 저의 몸무게는 무려 0.1톤을 훌쩍 넘겼는데요. 행성마다 질량과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체중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법. 지구 지름의 10배가 넘는 목성은 중력도 2배 이상 크게 작용해서 몸무게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도서관에서 경험하는 이색 우주 체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남아있는데요. 긴장된 표정으로 뭔가를 기다리는 아이들. 바로 그때 천장이 열렸습니다. 요거로 태양을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엄청 크지? 야, 태양이 이만하게 생겼어. 자, 우리 차례대로 와서 봅시다. 매일 보는 태양이지만 커다란 천체 망원경으로 보는 태양은 오늘따라 더욱 가깝게만 느껴지는데요. 아니면 쟁반이야? 여기는 검은색 망원경. 태양이요. 망원경으로 보니까 진짜 큰 망원경. 탁구공처럼 생겼어요. 주황색 탁구공. 그런데 태양을 계속 보고 있자니 눈에 무리가 갈 수도 있겠죠. 그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망원경을 있었어요. 우리 갈릴레이라는 아저씨가 그림자를 이용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림자를 이용해서 관찰했다 그래서 어떻게 관찰해요? 투영법인데요. 선생님이 지금 보여줄게요. 어떻게 관찰하는지. 태양을 보다 안전하게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태양 투영법인데요. 천체 망원경으로 태양을 겨누고 저반부에 흰 종이를 대면 태양의 모습이 투영돼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신비롭고 놀라웠던 우주체험 도서관을 떠나서 다음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이곳은 전통 한옥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요즘 아이들을 위한 한옥 도서관입니다. 고즈넉한 풍경들 사이로 포근하고 구수한 정취가 느껴지는데요. 도심에 자리 잡은 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조선시대 서원을 그대로 본떠 지었다고 합니다. 옛 선조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이곳. 벌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도서관 내부 시설도 전통적이긴 매 한 가지. 자연스럽게 면학 분위기도 조성되고요. 그래서인지 추운 날씨에도 도서관을 찾은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오래된 나무 향기 맡으면서 뜨끈한 아랫목에서 책을 읽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이곳 한옥 도서관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어린이들이 공부하던 서당처럼 그 느낌을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여기는 좀 따뜻하고 다른 데는 좀 추워요. 그 일반적인 그냥 그 건물의 도서관보다 한옥이 주는 느낌이 조금 안정적인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일단 여기 보면 천장
이 하늘을 볼 수 있는 느낌이어서 되게 답답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밖으로 나가면 약간 이렇게 조그맣긴 하지만 마당이 있어서 그 답답함을 약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독서를 끝내고 마당으로 나온 아이들. 신명나는 민속놀이를 하기 위해서 삼삼오오 모였는데요. 관장님 시범하에 따라해보는 아이들. 굴렁쇠를 요리조리 굴려보지만 마음 가는 대로 따라와주지 않고, 굴렁쇠가 야속하게 느껴질 때쯤 금세 또 다른 놀이가 나타났습니다. 항아리에 화살을 던져넣는 전통놀이 투호. 전 화살 5개 모두 명중시켰는데요. 하지만 항아리에 화살을 많이 넣든 적게 넣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넓은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다는 것이 한옥 도서관이 주는 선물이겠죠? 우리 친구 안 추워요? 네, 별로 안 춥고 밖에서 노니까 재밌어요. 책도 읽고 다양한 전통놀이도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책도 읽다가 또 야외 나와서 전통놀이 체험도 하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되게 색다르고요. 저는 솔직히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그냥 애들 책 읽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겨울엔 추우니까 솔직히 다른 데 가서 뭐 하기도 뭐한데 도서관 이런 거 같이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으로 남산 중턱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귀여운 만화 캐릭터들을 보니 들어가기 전부터 설레는 기분, 잔뜩 부푼 마음을 안고 들어갔는데요. 빽빽한 서가 한편에 마련된 책상에서 집중에 집중, 독서 삼매경에 빠진 친구들. 그런데 열심히 읽고 있는 이 책이 조금 특이합니다. 가정교사 2012번이요. 학교에서 귀신이 나타났다. 메이플 스토리요. 이제 눈치채셨나요? 이곳은 국내에서 출판된 만화뿐만 아니라 외국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 문화 콘텐츠 관련 도서를 무려 4만 권 이상 보유하고 있는 만화 도서관. 도서관 내에서는 마음껏 읽을 수 있지만 외부로 대출은 안 된다고 하니 이 점은 꼭 지켜야겠죠? 한층을 더 올라가 보니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서 대형 TV로 만화를 시청하는 친구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도서관의 매력은 무려 7천여 점의 국내외 만화와 애니메이션 관련 영상을 마음껏 빌려볼 수 있다는 것. 이걸 듣고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신분증을 아끼고 평소에 좋아하던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를 빌렸는데요. 눈치 볼 사람 없이 편안하게 누워서 만화를 감상하는 꿀맛 같은 시간. 만화 영화 보러 굳이 극장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처럼 혼자 보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친구와 둘이 왔다면 2인 상영석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10인 이상 단체로 예약하면 미니 시어터가 제공된다고 하니 같은 반 친구들끼리 와도 문제 없겠죠? 만화도 보고 애니메이션도 보고 남산에 이런 곳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요. 게다가 주말엔 만화 영화 상영도 한다고 하니까 가족들끼리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옛날 만화방에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대던 어른들에게는 애틋한 향수를, 어린 아이들에게는 재미와 좋은 추억을 선사하는 이색 도서관. 남녀노소 이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색 체험 때문인데요. 여기서는 직접 클레이 점토로 캐릭터를 제작하고요. 제작한 캐릭터를 애니메이션 촬영 원리를 이용해서 직접 움직이는 모습을 촬영해 볼 수 있는 그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는 체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체험실입니다.
점토를 이용한 클레이 애니메이션은 20세기 초에 시작됐는데요. 초기에는 조각상들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점차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고 움직임에 변형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광고에 한 컷을 장식하거나 영화에 도입됐다고 합니다. 오색 점토로 만드는 애니메이션. 그 방법은요? 지금 나눠준 클레이 점토로 캐릭터를 만들 건데 캐릭터는 한 사람당 하나씩 30분 안에 제작을 할 거예요. 먼저 주인공 인형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점토를 섞거나 뭉쳐서 좀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점토에 하얀 혹을 붙이면 귀여운 공룡이 되고요. 흰색 점토에 분홍색 점토를 붙이면 사랑스러운 토끼 귀가 만들어졌죠. 최고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창의력을 마음껏 펼치는 친구들. 상상 속에서나 나올 법한 캐릭터들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마침내 작업을 끝내고 미니어처 세트장으로 이동한 주인공 인형. 스토리만 뒷받침된다면 걸작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얘가 외계인이 쇼루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랑 만나서 같이 친구가 돼서 놀다가 지붕 위에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움직이는 것도 막 신기하고 그래요. 제가 진짜 애니메이션 감독이 된 것처럼 나중에 또 이런 작업을 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서관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과 답답한 공간이라는 편견을 깬 새로운 문화 공간. 책 읽기의 즐거움도 배우고 값진 체험을 통해서 즐거운 추억을 선사해준 이색 도서관이었습니다.